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학력평가 프린트 범위가 어려워서 선생님이 강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수업 설명이랑 크게 차이는 없을 텐데 여러분 복습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활용하기를 권합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제 일단은 이쪽에 준거 가격부터 시작을 할 거고 샤프츠벨이랑 듀이는 마지막에 짚어줄 거예요. 여러분 이쪽을 펼치셔서 준거 가격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문을 한 문단 한 문단 읽은 다음에 선생님이 노트 정리도 같이 해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 글씨 못 쓰는 거 알죠? 혹시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을 찾아오도록 하세요. 자, 그럼 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거 가격이 나오네요. 준거에서의 준거가 기준이란 뜻이에요. 준거 가격은 어떤 제품의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개념이에요. 어떤 제품의 가격이 비싼지 싼지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평가하게 되는 그런 가격인 거예요. 여러분, 자, 편의점에 가면 삼각김밥이 990원짜리가 있고 2,700원짜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990원짜리 삼각김밥을 보고 싸다라고 느끼고 2,700원짜리는 비싸다라고 느끼죠. 이때 삼각김밥에 제시된 가격표에 있는 990원, 2,700원이 외부 준거 가격이고 이걸 우리가 보고 싸다, 비싸다라고 보는 거를 내부 준거 가격이라고 합니다. 싸다와 비싸다 사이에 내가 생각하는 적정 금액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문을 통해 정리해보면 외부 준거 가격은 제품의 정가나 할인된 가격, 실제로 숫자로 제시된 가격이고요. 외부 환경에서 제공되는 가격이 개념입니다. 어떻게 제시가 되냐? 광고나 상품에 붙은 가격표 등에 의해서 제시가 돼요. 제시 방법이에요. 내부 준거 가격은 소비자의 과거 경험이나 현재 구매 환경 등을 바탕으로 과거에 내가 삼각김밥을 3,500원에 산 적이 없어요. 그럼 3,500원짜리 삼각김밥을 비싸다고 느끼겠죠? 현재 구매 환경, 돈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이제 그 삼각김밥을 사는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심리적으로 형성한 주관적 기준이 내부 준거 가격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내부 준거 가격의 개념이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평가가 반영돼서 형성된다는 건 내부 준거 가격의 형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가의 1문단은 준거 가격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준거 가격은 싼 것, 비싼 것,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크게 외부 준거 가격이 있고 내부 준거 가격이 있죠. 외부 준거 가격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개념이 뭔지, 제시 방법이 뭔지는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은 틀만 제공을 해주고 여러분은 지문에 있는 말로 개념은 여기다가 정리를 해야 되겠군, 제시 방법은 여기다가 정리를 해야 되겠군 하고 옆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준거 가격이 있으면 내부 준거 가격도 있죠. 내부 준거 가격은 개념이 뭔지를 다뤘고 형성 방법이 뭔지를 다뤘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옆에다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준거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낄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답을 이 사람이 두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시를 합니다. 이 차별화된 가치가 뭐냐? 시장에는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콜라, 제로 콜라 서로 대체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비슷한 효용을 제공해요. 효용은 여러분 만족감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비슷한 만족감을 제공하지만 형태나 기능 등에서 제공하는 효용이 달라요. 효용 다름. 그것이 바로 차별화된 가치입니다. 선생님이 방금 밑줄 친 이게 바로 차별화된 가치의 개념이에요. 자, 소비자는 이 차별화된 가치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거를 더 얻어서 만족감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값을 부과하며 주관적 판단에 따라 형성을 합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콜라로 갖다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이따 노트 정리할 때 설명해 줄게요. 여기서는 소고기로 나옵니다. 어떤 소고기를 제 소비자가 소고기를 더 좋아해요. 그럼 소고기를 굿이라고 생각하겠죠. 맛이나 영양소가 더 뛰어나다고 판단을 해요. 그렇다면 양의 차별화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양의 차별화 가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의 내부 준거 가격은 높아집니다. 소고기는 비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는 육질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노란색으로 쓸게요. 육질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소고기를 매드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소고기의 가치는 낮습니다. 음의 차별화 가치를 적용해요. 그러면은 소고기는 비싸면 안 되는 거예요. 싸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 문단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내부 준거 가격에 소비자의 가치 평가가 반영되는 방법이에요. 반영 방법. 자, 일단 첫 번째로 반영 방법 첫 번째로 차별화된 가치를 다뤘습니다. 차별화된 가치의 개념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차별화된 가치가 형성되는 방법 또는 원리를 설명해주면 소비자가 어떤 물건에 대해 차별화된 가치가 있다고 느껴요. 그럼 그걸 굿이라고 느끼겠죠. 어떤 사람은 그냥 콜라보다 제로 콜라를 좋아해요. 제로 콜라를 굿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차별화 가치가 플러스로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얘는 가치가 있는 거고 가치 또는 높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 비싸도 된 가격이 높아져도 되는 거예요. 그냥 콜라에 비교해서. 한편 어떤 사람이 이제 차별화 가치 어떤 그냥 콜라에 대해서 배드라고 느껴요. 좋지 않다고 느껴요. 차별화 가치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가치가 낮은 거고요. 또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내부 준거 가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굿이라고 여기는 경우는 소를 돼지보다 좋아하는 경우가 되겠고, 배수로 느끼는 경우는 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 돼지보다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관여도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내부 준거 가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차별화된 가치가 1번이었다면 관여도는 두 번째예요. 관여도의 개념이 옆에 나옵니다. 관여도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해 개인이 중요성을 지각하는 정도라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은 고민을 많이 하죠. 관여도는 고민의 정도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이거는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 뭐가 필요한지나 또는 제품의 특성, 소비자의 흥미나 관심사에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에 기울이는 관심의 정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얘가 바로 고민의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옷을 좋아하면 옷을 살 때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는 제품을 관여도가 높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관여도가 높은 경우가 나오는데요. 소비자의 관여도가 높은 경우, 즉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는 소비자의 건강이나 위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입니다. 명품 같은 거는 위신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위신이라는 건 이제 사회적 위치를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관여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또는 제품의 가격이 비싼 경우에는 소비자는 손실을 줄이고 싶어요. 우리가 80만 원짜리 물건을 함부로 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랬다가 손실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제품의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요. 고민을 결국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부 준거 가격을 형성을 합니다. 얼마 정도면 이 물건을 살지. 여기까지가 관여도가 높은 경우였어요. 3문단을 정리해보면 관여도의 개념을 먼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영향 미치는 요인이라고 정리를 해도 좋겠네요. 영향 요인 두 번째, 관여도의 개념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관여도는 이제 어떤 것들이 영향을 끼치냐, 제품 구매 상황이나 특성,
제품 특성이죠. 소비자 흥미, 관심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울이는 관심 정도랑 관련이 있다는 거, 관심. 그런데 선생님 생각하기에 결국은 관여도랑 고민의 정도다. 고민의 정도. 이렇게 기억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관여도가 높은 경우가 나오죠. 어떤 경우냐면 건강이나 사회적 위신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에요. 또는 제품의 가격이 비싼 경우들.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왜 이게 고민을 많이 하냐? 원리가 있어요. 자신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의사결정에 투입한다는 것. 그 내용을 원리에다가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여도가 높은 경우들이에요. 다음으로 반면 구매하려는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낮은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관여도가 낮은 경우. 이 경우는 제품의 차별화 가치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제품이 더 낫고 안 나은지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민의 정도가 낮은 거죠. 제품을 탐색하거나 대안을 생각하는 정찰들은 생략을 해요. 역시 고민을 적게 하는 겁니다. 이전에 형성했던 내부 준거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한 1,000원 정도면 사잖아요. 제가 이전에 물을 1,000원에 산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과거에 구매했던 물이 1,000원이었네. 또는 유사한 제품이 1,000원이었네 하면 이 가격이 판단 기준이 돼서 물이 1,000원이면 산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가격이 저렴한 경우들이 많아요. 물 같은 경우도 생필품들. 하지만 고가의 제품이더라도 반복적으로 사용해 확신이 생기면 이제 더 이상 정보를 탐색하지 않고 내부 준거 가격을 유지하고 고민의 정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 신발을 특정 브랜드만 신는 사람, 옷을 특정 브랜드만 입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브랜드의 신발이 새로 나왔네라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정보를 탐색하지 않는다는 게 고민을 적게 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기존의 내부 준거 가격, 기존에 15만 원에 샀으면 15만 원에 나왔으면 그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 부분에서는 관여도가 낮은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관여도가 낮은 경우의 특징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줄게요. 제품의 차별화 가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전 내부 준거 가격을 유지한다 그랬어요. 이때 영향을 미치는 게 제품의 동일하거나 유사했던 제품의 가격이 되기도 하고요. 판단 기준이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줍시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도 여기 정리를 해주시고요. 가격이 저렴한 경우들이 그랬죠. 가격이 저렴한 경우를 동그라미 1번에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고가여도 반복적 사용할 경우. 특정 브랜드나 옷을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경우에는 정보를 탐색하지 않고 내부 준거 가격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유지. 정보 탐색 X 특징에다가 정보 탐색 X를 꼭 써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가지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지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필요 없는 제품을 할인율이 높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거. 이거 충동구매죠? 충동구매를 경제학에서 어떻게 설명할까요? 행동경제학이 이걸 설명하는데 이러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소비 행태가 충동구매거든요. 이거를 거래 효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거래 효용이 뭔지 나와요. 거래 효용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느끼는 심리적 가치입니다. 심리적인 만족감 정도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구매를 할 때 느끼는 저 상품을 사면 내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느끼는 만족감이에요. 이거는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예측하는 가격인 내부 준거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얘가 싸도 된다 비싸도 된다 이거랑 실제 가격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결정 방법이야. 결정 방법.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행동경제학에서는 거래 효용이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해서 느끼는 가치보다 크면, 거래 효용이 실제 가치보다 크면 소비자는 필요 없어도 구매하는 것을 이익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필요보다는 이득이나 손실이 더 크게 반영한다는 건데, 이거를 지금부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번은 충동구매. 모든 충동구매가 다 여기 들어가냐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충동구매를 설명한다고 생각해주세요. 즉, 비합리적인 소비 행태가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경제학에서는 얘를 거래 효용으로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 효용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심리적 가치, 개념을 여러분이 정리를 쭉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래 효용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부 준거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이 제품을 샀을 때 만족감이 2만 원어치일 것 같은데 실제 가격이 12,800원이면 이제 산다라는 거죠. 자, 거래 효용이 이제 실제 사용 가치보다 크면 구매를 소비자가 이익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익으로 인식을 한다. 이는 이제 소비자가 실질적 필요 여부가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느끼는 이득이나 손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내용을 1문단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문단에서는 자, 이쪽과 3쪽을 걸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문단에서는 거래 효용과 관련된 소비자의 심리와 관련된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다루고 있어요. 마케팅이라는 거는 광고 전략입니다. 기업이 그 거래 효용이라는 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 이거죠. 대표적인 예가 희소성이나 외부 준거 가격 제시하는 전략인데, 희소성 제시 전략부터 볼게요. 이거는 선생님이 옆에 노트 정리부터 먼저 해줄 텐데, 노트 정리가 좀 더 여러분 보기 편할 것 같아서, 이 문단은 거래 효용 관련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거래 효용 관련된 마케팅 전략으로 첫 번째는 희소성을 제시하는 전략이에요. 희소하다라는 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없다는 성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기업이 소비자에게 한정된 시간이나 수량과 같은 제한된 공급 사항을 정보로 제공합니다. 소비자가 있고 기업이 있어요. 기업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떤 정보냐면 한정 판매한다 하는 정보를 제공을 해요. 지문에 나와 있는 말에 따르면 제한된 공급 상황이요. 제한된 공급 상황. 내가 몇 개밖에 안 팔 거야. 몇 시간밖에 안 팔 거야. 이런 걸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제품의 가치를 높게 인식을 합니다. 당장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소비자가 그렇게 생각하기는 당장 하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즉, 제품이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당장 구매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게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하는 그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특히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되냐면, 자,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가 제한된 공급 상황을 신뢰할 경우, 그러면서 내부 준거가격이 높아져서 거래 효용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여러분은 거래 효용 발생 원리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소비자가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해요. 진짜 한 개밖에 안 파는 것 같아요. 진짜 한 시간만 파는 것 같아요. 신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는 가치를 높게 인식해서 내부 준거 가격이 높아지면서 거래 효용이 발생하게 되고 물건을 사게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외부 준거 가격 제시 전략이 나왔어요. 이거는 기업이 할인된 제품과의 가격을 비교 대상이 되는 외부 준거 가격이랑 함께 제시하는 거예요. 2번 전략, 외부 준거 가격 제시 전략은 이런 전략이에요. 6,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걸 깎고 3,000원으로 파는 것. 이 전략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소비자는 이걸 보고 생각을 또 합니다. 지금 이거를 보게 되면 이러면은 소비자가 싸다 라고 느껴서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만족감. 거래 효용.
그러면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찍찍 그은 예는 경쟁 준거일 수도 있고 과거 준거일 수도 있어요. 무엇인지는 지문에 설명이 나옵니다. 경쟁 준거는 이제 경쟁 기업의 판매 가격이고 과거 준거는 자사에서 제품을 판매했던 기억이에요. 지금 자사 6,000원이 진짜 자사의 가격이라면 과거 준거가 되고 아니면은 뭐 옆 회사에서 파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경쟁 준거가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내부 준거 가격을 형성해서 할인된 가격에 대해서 거래 효용, 만족감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싸네? 사야겠다 하는 만족감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기업은 거래 효용이 의무의 가치로 나타나는 이제 거래 비효용을 활용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여기 문단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거래 비효용, 활용, 마케팅 전략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비효용이라는 건 뭐냐면 비효용 선생님이 위에다가 파란색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소비자가 구매 직전에 내가 이걸 사면 좋을 것 같아. 만족감을 느껴. 만족감을 느끼면 걔는 거래 효용이라 그랬어요. 자, 이 효용을 느낀다는 거는 가치가 플러스 가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걸 살 때 왠지 좋아 보여 라는 플러스 가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대체 왜 사? 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구매 직전에 불만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불만족이 비효용이에요. 음의 가치 플러스 마이너스 가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만족감을 느끼는 심리자는 물건을 구매하겠죠. 구매가 높아지겠죠. 근데 불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은 구매가 떨어지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위에 있는 애는 촉진을 해야 되고 밑에 있는 애는 방지, 최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거 선생님 글씨 나중에 잘 안 보이면 선생님 찾으러 오세요. 자, 언제 그러냐면 비효용은 그렇다면 언제 생기냐? 소비자가 외부 준거 가격을 신뢰하지 않거나 속는 느낌을 받는 경우, 비음의 가치를 가집니다. 비효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에요.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이 비효용 발생 경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비효용 발생 라고 하고 이 옆에 있는 신뢰하지 않거나 속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거래 비효용을 방지하려고 한대요. 어떻게 방지하려고 하냐? 초과 수요가 있더라도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이 높아져요.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수요가 있더라도 가격을 내부 준거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가격을 인상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그러냐면 인기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이 그렇습니다. 수요가 아무리 높아도 소비자의 장기적인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팬덤과 가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권의 가격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높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득이하게 가격을 꼭 높여야 되는 경우에는 왜 올리는지를 소비자한테 설명을 해줘요. 그래야지 소비자가 납득을 하면 거래 비효용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정당성이 확보가 되고 거래 비효용이 발생하지가 않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옆에 여러분이 정리했던 거 밑에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거래 비효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있어요. 전략. 얘는 어떤 경우냐면 소비자와의 장기적 관계가 중요한 경우라 그랬어요. 장기적인 관계. 그런 경우에는 내부 준거 가격을 크게 인상하지 않습니다. 크게 내리지도 않겠지만요. 예를 들면 콘서트 입장료 가격 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부득이하게 높이는 경우에는 설명을 해준다 그랬죠. 그러면서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하고 이 내용은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고요. 이를 바탕으로 거래 비효용을 방지한다 라는 게 이 문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제 2번 지문을 정리했고 다음 시간에 진화를 정리해서 올려주도록